네, 이렇게 드디어 마지막 세션이 찾아왔습니다. 제16회 제주 포럼 첫째 날 함께하고 계시고요. 뜨거운 열기로 오늘 종일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 세션 역시 여러분 끝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유종의 미 걷어보시죠. 자, 이번 주제 역시 최근에 아주 큰 관심을 얻고 있는 분야입니다. 바로 우리 청년 주거의 실태를 짚어볼 시간인데요. 이번 세션은 둥지 탈출 넘버원 청년 주거의 실태와 미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님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신데요. 자, 이번 세션의 좌장은 MBC 문화방송 염규현 차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MBC의 염규현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의 주제가 둥지 탈출 넘버 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여기 앞에 계신 청소년 기자단 분들과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지금 당장은 부모님 둥지에 살고 있어서 별로 주거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 보십시오. 이제 둥지를 탈출해야 될 시기가 언젠가는 올 텐데 지금 많은 청년들이 이 둥지를 탈출하기 힘들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한 실태 그리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청년 주거 실태 또 이 대안은 없는지 이 문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본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와 관련된 관련 영상 잠시 시청하고 가겠습니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일명 지역거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대부분의 20대 청년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한 청년이 모든 청년들은 이러한 지역구에서 살지 않다고 주장해서 이곳에 와보았는데요. 그러면 함께 가보실까요? 혹시 김주주님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난에 시달리지 않고 본인만의 이상적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청년분이라고 해서 왔는데 맞으신가요? 이상적인. 네, 맞아요. 이상적인 집. 저 맞아요. 네. 다행입니다. 벌써 젊은 나이신데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다니.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이 주택난에는 시달리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그러면 청년 주거 촬영이다 보니까 우리 청년분의 집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가볼까요? 네네네, 가시죠. 네. 여긴 카페인데? 어디? 갑자기 왜 카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위층에 코끼리가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여기서 합니다. 네? 코끼리요? 방음이 잘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희 펜트하우스는 방음이 안 될 리가 없어서 이 정도 소음이 난다? 그러면 이거는 코끼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코끼리가 아니면은 뭐 타조? 뭐 고릴라? 약간 이 정도? 방음 문제가 진짜 아니라 코끼리가 살아가지고 위층에 그래서. 아니 뭐 카페 이런 것도 들고 다녀요? 무슨 집사람이고 왜 식당에서 안 드시고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 이미 학생들은 다 찼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드시지 왜 밖에서 드시? 저희 집 더워요. 여기가 훨씬 시원해요. 에? 시원하다고요? 집이 여기서 먼가요?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아, 집이요? 아니면 가까워요, 여기서. 역세권이죠, 역세권. 사실 집이라는 게 이 집 내부도 정말 중요하지만 위치도 중요하잖아요. 집, 차량 둘 다 가질 수 없는 청년에게 역세권이란 정말 이거 자부심 가질 만한 조건이죠. 그쵸? 근데 저 이미 여기서 주주님이 계신 카페까지 20분 걷고 버스 탔는데. 아, 근데 저기서 목욕 좀 잠깐만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여기 딱 1,000원만 내면 머리 감을 수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쓰는 물이 진짜 너무 고급 1급수라 가지고 데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잠깐만 갔다 갈게요. 여기. 집 안 가시는 거죠? 사실 저 집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아니에요. 이상적인 집이 아니라 제가 이상한 집이라고 들어가지고 저희 집 진짜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잠깐이나마 이렇게 집 있는 척 하니까 되게 좋네요. 저도 언젠가 꼭 방음도 잘 되고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냄새 걱정 없이 요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집 꼭 가질 거예요. 대한민국 청년이 집을 가진다는 게 이상한 일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까지 월세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과연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 주거가 열악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에게 휴식과 충전의 공간이 되는 평범한 집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현실 속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에게 내 집이란 정말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네, 마치 부조리 문학을 본 것 같은 처음에는 좀 우스개 소리로 시작을 하다가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마지막에 블랙아웃이 되는 거 혹시 보셨죠? 까맣게 마치 그 막막한 미래를 상징하듯이 검은 화면을 편집한 PD의 연출 의도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만큼 청년 주거가 어렵다는 걸 아마 의미한 걸 텐데 우리 학생 기자단들도 공감할 만큼 오늘 토론 내용이 좀 전달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좀 차례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최영준 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 해주시게 됐고요. 두 번째 발표자는 이한솔 님이십니다. 이한솔 님은 한국사회주택협회에서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역시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마지막 분이 바로 아까부터 전전긍긍하고 제 옆에서 계신 오늘 유일한 대면 참가자분이십니다. 긴장 많이 하고 계시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세 번째 발표자 이상욱 대표님이십니다. 이상욱 님께서는 지역사회와 상대적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공유 공간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어반 하이브리드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쉐어원 청년 주거 맞나요? 네, 이와 관련한 발표하신다니까 이따 같이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또 오늘의 의견 토의자분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의견 토의자로 지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지수님은 청년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는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 제가 예전에 청년 주거 취재할 때 만나 뵀던 분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뵐 것 같고요. 이분 역시 비대면으로 오늘 함께 해 주시죠.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참석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이 객석을 채워주신 또 참가자분들도 계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질의응답을 즉각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 댓글창에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취합을 해서 필요한 질문이다 싶으면 순서 세션 말미에 Q&A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차례로 이제 만나봐야 될 텐데요. 이제 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발표, 청년 주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최영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제주 포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준입니다. 이렇게 좀 힘차게 발표를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예, 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좀 더 우울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좀 더 소개하게 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거 연구자보다는 청년을 연구하는 연구자에 가깝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의 모습과 진정한 이슈들이 무엇인지를 좀 짚어보고요. 주거 정책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핵심은 저희가 지향하는 정책들이 청년을 더욱 자유롭고 더욱 안정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 이제 막 학생을 벗어나서 직장인으로 혹은 대학생으로 혹은 실업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잘하지 못했든 지식 기반 사회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자본이자 자산인 지식이 쌓이게 되면 무언가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청년이 경험하는 현실은 지식 기반 사회라기보다는 부동산 기반 사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식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혹은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 빈자리를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면서 부동산 혹은 주식, 코인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면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전히 교육제도를 보면은 국영수 암기 위주의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제 아이들도 제 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하나씩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제 때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부터 여전히 서열이 중요한 대학 시스템, 또 이 제도를 뚫고 나왔더니 맞이하게 되는 21세기 디지털 자본주의 노동시장, 그리고 20세기적 권위주의의 모습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데 또 적자 생존과 각자 도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모순과 역설 그리고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뒤쿵이라고 하는 알바, 보험 사기 알바죠. 뒤쿵, 앞쿵. 때로는 비투, 주식 광풍, 이런 것들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업은 너무나 멀고 노동의 가치는 자꾸 초라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런 것들의 유혹을 느끼는 것은 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들기도 합니다. 2018년도에 제가 했던 설문조사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눈에 띄는 점들이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는 남성 청년은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65%가 응답했고요. 여성 청년 같은 경우는 91%가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결혼해야 된다 혹은 아이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 진술의 부정적인 의견이 약 60%, 50%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70%가 넘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사를 한 2년 후에 한국의 출산율은 0.8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2020년 10월에 KBS하고 함께 조사했던 결과인데요. 그때 보았더니 내 삶은 안정적이지 않다가 55%, 주거 만족도는 35%, 청년 내의 주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게 86%나 되었고요. 그리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체감한다는 응답이 83%나 되었었습니다. 나라에 아이가 없다는 걱정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청년들의 상황을 먼저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동시장을 보면 더 좀 어려운 그 모순의 본질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100대 30 정도, 100대 4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소기업의 비중이 99%, 일자리가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70% 이상이 대학을 가는데 좋은 일자리는 20, 30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향한 그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강요되어 왔던 경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안정에 대한 추구에 몰두하게 되는 성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안정을 얻을 수 있나요? 뭐 대륙 유럽 국가라든지 북유럽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보면 국가가 개인의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서 자유까지 조금 더 책임지려고 하는 역할들을 열심히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족이나 부동산이 주거, 뭐 이런 이 자산 같은 것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이라든지 심지어 뭐 대기업보다도 공무원 혹은 과학자보다는 의사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주된 그런 사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경쟁을 열심히 거쳐서 일터에 가도 권위적인 문화를 우리가 또 접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노동자를 믿지 못하는 문화, 창의적인 일보다는 시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것도 조사한 거에 따르면 내가 창의적이다라는 응답에 가장 그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던 게 바로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나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응답한 게 오히려 20대 후반이었고요. 국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도 창조적인 일을 한다라는 응답보다 반복적인 일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종속적으로 누가 시켜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스페인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국가가 또 한국이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이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부동산과 일확천금은 자유 안정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일종의 탈출구처럼 간주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각자 도생하면서 개인들이 자유와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자유와 안정을 제공하게 되면 사회가 그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 측면에서 증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안정적인 개인들은 위험 감수 성향, 리스크 테이킹 하는 성향도 더 높고요.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과는 반대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성도 굉장히 높고 스스로 무엇보다도 가장 스스로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배경에서 청년이 정책의 공백에서 핵심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빈수레가 굉장히 요란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 미친 짓, 뭐 좀 말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미친 짓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과가 다를 거를 기대하는 것이 미친 짓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상황이 좋아지지 않지? 왜 청년들이 뭐 바뀌지 않지? 왜 저출생은 그대로지? 라고 하는 질문을 반복해 왔다는 거죠. 하지만 과연 정말 청년에 대한 정책이 핵심으로 갈 만큼 실체가 과연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번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도 과연 청년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좀 빈수레가 요란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 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자유롭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자율성과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성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인데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단순하게 청년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포용이나 혁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바로 주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년에 대한 정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레디컬하고 조금 더 쏟아붓는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지금의 청년을 위해서라도 그런 측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창업 및 혁신 동네가 바로 스웨덴 및 북유럽입니다. 저도 2020년 1월에 스웨덴에 가서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 창업가께서 스웨덴 혁신과 창업의 성공을
플랫 웨이지와 플랫 하이어라키라고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플랫 웨이지는 임금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럼 아니 돈 벌기 위해서 창업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어차피 임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왜 누가 시키는 일을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플랫 하이어라키라는 것은 권위적이지 않고 이 뭐 나이가 있든 혹은 젊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런 창업이나 혁신 경제가 북유럽에서 발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꿈과 열정이 막 넘칠 필요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것들이 있는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주는 것보다는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 과정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것을 자유 안정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는 곳은 우리가 아까 영상을 봤듯이 그런 자유 안정의 출발입니다. 발을 편히 펴고 이렇게 잘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어떻게 자유 안정이 출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청년 정책이 굉장히 주거 정책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 주거가 자유와 안정의 기반이 되어야지 욕망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거가 욕망을 재생산하는 수단이고 그 욕망을 소유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청년 정책이 간다면 그거는 또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많이 이동합니다. 저도 제 제자를 보면은 경기도에 살았다가 학교 때문에 신촌에 살았다가 잠깐 직장을 잡기 위해서 세종시에 갔다가 또 다른 직장 때문에 부산에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서울에 오고 싶어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 청년에게 한 곳에 집을 주고 거기서 움직이지 마라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도 그곳에서 주거 걱정을 줄이고 자유롭게 그런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은 항상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이 생애 주기의 끝이 아니죠. 너무 이 청년이 딱 끝났을 때 내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겨서 새로운 집을 나가야 될 때 너무 무시무시한 가격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부동산 시장이 존재한다면 그냥 소중하지만 이 너무나 작은 이 공간에 자기의 꿈을 맞추어서 아마 사는 그런 청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 이제 다른 우리 선생님들 두 분께서 이제 더 이 주거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요. 한 채를 소유하게 이 이제 청년이 조그만 집을 소유하게 됐다라고 해서 만족하는 게 주거 정책의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주거가 부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때때마다 어떻게 보면 관대한 복지국가로부터 다양한 소득이나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기의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생활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가 하나로 아우러져야 이 주거 정책도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청년 주거의 당위성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살 집은 있어야지 뭐 그런 단편적인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수동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게 나아가서는 창의성까지 저해할 수도 있다.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혁신의 어떤 에너지를 위축시키는 그런 사회적 비용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또 한 가지는 그를 위해서라도 아까 뭐 영어로 레디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셨죠. 그러니까 좀 급진적인 다소 좀 무리하다 싶은 걸 해야지나 바뀌지 않겠나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자유 안정성 다소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안정된 주거가 이 간접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해외 사례에 빗대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참석하신 패널 분들께도 위 발표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늘 그 참관으로 오신 지수님께서 나와 계십니까? 먼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 괜찮으신가요? 너무 괜찮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을 처음 이렇게 화면 너머로 처음 뵈어서 사실 쭉 듣기 전에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조금 무섭기도 한 거예요. '아 청년 주거 실태를 어떤 방향으로 얘기해 주실까?' 하면서 조금 무서운 마음도 갖고서 이제 두근두근하면서 들었는데 쭉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그러니까 사실 집이라는 공간이 한 개인에게 그 환경으로서 끼치는 영향이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간에서 충분히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존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못하면 그게 자기 생에 계속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도 정말 동감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로움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그걸 이제 지향하는 주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유럽 국가 다녀오신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개인에게나 안정적인 소득은 중요한 문제고 그걸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미래를 내가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어떤 이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존엄이 함부로 헤쳐지지 않는 관계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집에서 그러니까 청년들의 지금 전국의 청년 1인 가구의 한 88.2% 정도가 전부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전혀 자기 자유를 누리기가 어렵고 자기 존엄을 지키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가 계획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임대료 뭐 보증금 월세 뭐 심지어 관리비까지 내가 컨트롤 전혀 할 수 없거든요. 올려달라고 하면 사실 그 권력 관계 안에서 올리는 그런 선택을 내가 그냥 반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내가 돈에서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한국에서는 특히나 그 권력 관계가 되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저희가 사실 주거 상담하다 보면 진짜 별 얘기 다 듣거든요. 왜 그렇게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주시는지 모르겠고 왜 그렇게 이제 그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청년들의 사생활을 궁금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 듣다 보면 내가 집에서 나로서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나의 어떤 그 존엄이 해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얻는 것이 생각보다 그 세입자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겐 되게 쉽지 않은 경험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그 철학적으로 이 주거 정책들 짤 때도 좀 많은 행정가들이나 정치인들이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급진적인 대책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되게 많은 그 부동산 대책들이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형태로 그리고 혹은 더 폭주시키는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게는 굉장히 어떤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시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몹시 너무 늦지 않게 빠르게 왔으면 좋겠는 어떤 변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한솔님 나와 계십니까? 네, 이한솔님께도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거 파트를 총괄했어가지고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그 빈수레를 요란하게 만든 주범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어쨌든 빈수레라고 하셔서 저도 많이 그러니까 스스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네.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그러니까 농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당시에 이제 기본 계획을 고민할 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저희에게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정책의 범주를 좀 정부 차원에서 너무 제한적으로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거의 안정성에 있어서 청년 정책에서 다루는 주거 정책의 범주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안정화 방안들만을 고려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전세 시장이든 자가 소유 시장이든 그 부동산 정책에서의 폭등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결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거기에 있어서 청년들이 의견들을 전달하는 창구나 어떤 가능성들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들은 이번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노력할 수 있거나 제안을 할 수 있을 때 청년 주거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는 딱 무자르듯이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쪽에서 알아서 하고 청년 주거 정책은 그냥 그런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데 제한하고 이렇게 좀 한정짓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과 별개로는 여러 가지 이제 노동에 대한 불안정한 노동들이 결국은 자산 증식에 대한 그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주거 문제가 어쨌든 단순히 주거 문제를 넘어서 되게 다양한 어떤 일자리나 산업 구조의 문제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면서 어쨌든 자유 안정성들이 여러 가지로 확보될 필요들이 있을 텐데 그냥 뭐 교수님께서 어떻게 다른 의견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 너무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정책들에 대한 거를 다양하게 좀 펼칠 수 있어야 좀 이동도 자유롭고 여러 가지 청년들이 그 일자리나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좀 대처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좀 마련될 필요성들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많이 청년 정책에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청년들과 함께 좀 더 좋은 정책들,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배경에 야자수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크로마키죠? 자, 그리고 오늘 유일한 대면 참석자이자 아까부터 계속 긴장하고 계신 이상욱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결국에는 청년들의 삶의 안정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주거 공간이 가질 수 있는 의미나 또 주거 공간이 왜 필요한지는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작은 단서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저는 부동산 업계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나 청년들에게 너무 좀 부정적인 단어 혹은 부정적인 재화, 부정적인 자산으로 자꾸 읽히는 게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일조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조금은 저는 그 틀을 좀 벗어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도 오늘 교수님 얘기하면서도 좀 계속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아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그냥 단순하게 소유하느냐, 임차하느냐라는 그 양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자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들을 좀 더 높일 것이냐, 혹은 내가 이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취득하거나 혹은 그 부동산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는 방법들 혹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늘려날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서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은 되게 소유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정부의 정책들도 그렇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과 거주하는 집이 일치해야 되고 등치되어야지만 그게 안정돼 있는 주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과연 그게 늘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의 발표의 마지막에서도 지금의 사람들의 생활이나 특히 청년들에게 있어서의 이동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불가분한 문제인 거고 그럴 때마다 이걸 계속해서 내 자산들을 바로바로 유동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했으면 그건 좀 불가능한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더 자산들을 유연화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자산을 가지면서 가져올 수 있는 자산적 이득 혹은 운영적 이득들을 취하면서도 내 생활의 주거비라든가 결국에 뭐 주거 문제는 결국 주거비라는 거에도 치환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주거비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할 거냐라는 그 두 가지의 문제들이 저는 좀 고민하게 됐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 사실 제가 오늘 이 행사와 발표 그다음에 토론들을 준비하면서 조금 꺼내보고 싶은 얘기들은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거에 대한 좋은 단초들을 주신 것 같아서 좀 흥미롭게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교수님 말씀 듣다가 아까 교수님 제자분이 그 얘기하셨죠. 세종시에도 갔다가 뭐 부산에도 갔다가 그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정책을 전공하신 정책 연구자다 보니까 세종시의 국책연구기관이나 부산의 공공기관, 전 그게 연상이 됐거든요. 그만큼 정책 연구라는 분야는 일자리가 되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에 가능한데 제가 이제 로드맨이라는 코너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청년들을 만나본 바에 따르면 많은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 분야가 아니라 일반 산업부는 공장은 해외로 가고요. R&D 센터는 뭐 판교, 분당으로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도 뭐 LG 디스플레이부터 삼성전자 지금 다 이전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수도권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일자리 때문에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수도권 균형 발전 내지는 일자리 분산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닐까. 오히려 교수님 제자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또 오늘 다음 발표까지 이어가면서 중간중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아무튼 교수님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진행 스태프분들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뭐 발표 의견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 발표부터는 좀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발표 바로 이어가죠. 두 번째 발표는 이한솔님 발표 들어볼 텐데요. 발표 주제는 내일의 집은 다르게 그리고 싶다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오디오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예. 네. 교수님의 발제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주거 정책은 단순히 주거 정책의 문제는 아닌 주거 정책으로 국한되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실 투기를 권장하는 사회에서 계속 자산 가치나 자산 증식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비합리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사실 주거 정책, 주거 복지에 대한 다양한 인프라들을 깔더라도 그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3월에 그 LH 직원이 투기를 3기 신도시를 하는 투기 의혹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투기 흐름에 가담하기도 했었으며 뭐 어떤 정당을 가리지 않더라도 재산세나 이런 여러 가지 조세 제도에서 투기는 가능하게끔 계속적으로 푸는 형태들을 최근까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청년들은 영끌에 주목한다면서 어떤 그런 것들만 조명하고 있고 그 아래에는 이제 지옥고에 사는 청년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태, 이런 어떤 불평등, 자산 불평등의 어떤 결과들이 좀 안타깝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등도 이제 부동산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의 사진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했다가 지역 소유권자들이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 반대를 해서 그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이제 저런 비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되는 어떤 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은 흔히 볼 수 있는 임대주택, 청년주택이 지어진다고 하면 지역의 소유권자들이 마찬가지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의해 정당 지지율이 뒤바뀌는 것들은 너무나 우리 사회에서 흔한 현상이고, 이 오른쪽 아래에는 어떤 장애인이 세입자로 입주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료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차로 진입로를 막는, 그래서 혐오가 어떤 자산 불평등에서 혐오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문제들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례로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 수많은 갈등들이 이 자산에서 비롯되고 이것이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안 좋게 끌어가고 있다는 것들은 뭐 두말하지 않더라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결과로서 청년들도 결국은 자산의 모든 것들을 의식하는 상황들이 됐고, 그 기회가 결국은 뭐 요새는 공정이라고 얘기되지만 사실상 어쨌든 주어진 어떤 부동산의 자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청년과 아예 그럴 수 없는 청년으로 나뉘어지면서 사실 기회의 공정조차 박탈되는 차원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현장에서의 변화들을 또 보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가구가 됐고, 사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가구는 늘어나는 것들이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회 주된 가족으로서 이제 정상적인 틀에서 정상적인 정책으로서 다뤄야 되는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장의 어떤 현실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님이 토론 중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한국 사회가 주택 또한 150% 이상 20, 30년 전보다 더 늘렸고 했지만 세입자 비율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계속 뜨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자가 소유 정책에서
공급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냐? 사실 이렇게 볼 수 없어진 상황들을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주거 빈곤율, 지역구에 사는 청년들의 비율이나 RIR이라고 하죠.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의 비율까지도 늘어나는 상황이 이제 양측에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안전이든 주거비 부담이든 환경의 문제든 이런 것들이 사실 현존하는 가운데 세입자로 사는 80%의 청년은 실제로 환경이든 비용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자가 소유 정책에서 공급하는 것에 천착하다 보면 사실 계속 30년간 방치되었던 것들을 또 방치하는 결과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어쨌든 정책을 뭐 다 이렇게 돌리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목하는 것이 사실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일부의 청년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부동산 정책이 너무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끌하지만 실제로 영끌을 고민할 수 있는 전체 청년들의 비율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끌을 해서라도 현재 집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을 미리 모아둔 청년들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사실 70%를 포기하는 정책은 어쨌든 청년에게 있어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그 영끌조차도 물론 이제 청년분들 보면 한 대부분 90% 이상이 집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지만 그 욕구는 자산을 증식해서 투기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라기보단 아까 말했듯이 세입자로 살면 2년 내지 4년 만에 이사를 가야 되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 10년 뒤, 20년 뒤를 전혀 그릴 수 없는 거기에 노동소득까지 불안해지면서 사실 집을 구매하는 선택지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의 불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리를 해서라도 나는 집을 구매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좀 명확합니다. 자가 소유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책이 몰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위 몰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세입자로 살더라도 안정적이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다양하게 정책적으로 만들어 놔야 어쨌든 꼭 내가 자가소유 시장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원하는 집에서 안정적이 돌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들을 보여야 자산도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고 근데 나는 그냥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해서 살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사되 세입자로 살더라도 불안하지 않은 즉 이제 학술적 용어로 치면 점유의 중립성이 실현되는 정책으로 이제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유의 중립성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거고 임대료 부담이나 이런 안정적이 거주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서의 세입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져야 사실 불균등한 현재의 구조들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주거 정책의 방향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 집 마련은 그 세 가지 꼭지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든 청년주택이든 다양하게 안정적이게 시장을 아닌 곳에서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공급된과 동시에 거기에 진입하지 못해도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이 안정적이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목돈을 모았거나 조금 더 한 곳에서 안정적이게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지금 자산 수준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 체계는 일부 마련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30년간 안정적이게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이라는 어떤 공급 체계를 만들어낸 것도 좀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한 31년 만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너무나 비판적인 소유권, 그 자산을 소유하신 분들의 비판적인 여론과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변화된 방향들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같이 인지하고 조금 더 세입자들이 안정적이게 그리고 세들어 살든 아니면 소유해서 살든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솔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이 의견을 일단 지수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 사실 교수님이나 저나 뭐 대표님이나 청년기를 좀 지난 건 사실이다 보니까 실제 청년분이 볼 때 수요자가 볼 때 좀 공감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한솔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그 투기 권하는 사회를 그대로 냅둔 채로 거기에서 이제 주거복지 인프라 뭐 몇 개 좀 깔아본다고 그게 사실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죠. 다 모두 함께 이제 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이미 다들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조세정책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청년분들이랑 작게 이제 세미나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민달팽이 유니온이 활동하던 그 10년 전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청년이 주거 취약 계층이다. 라고 그 문제를 대두시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에너지를 다 쓸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이 이 자체로 주거 불안인 거지 내 집 마련만을 어떤 그 내 삶이 나아지게 하는 어떤 단 하나의 길로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다루는 것, 그 길목에 조세 정책도 같이 얘기하게 되고 부동산 대책들 같은 것도 같이 다루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주신 이 주거 여기 점유중립적 주거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도 사실 이게 그 민달팽이 유니온이 2021년에 그 사업 계획 그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이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한국에선 진짜 낯선 개념이긴 한데요. 이미 뭐 유엔이라든가 그 국제 기준 안에서는 주거권이란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거가 단순히 어떤 투자 수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으로서 다뤄질 때 그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중에 점유 중립성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모든 사람이 집을 다 가질 수 없고 그리고 누군가는 적어도 지금 당장은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주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사실 늘 보는 것은 억울하면 너가 네 집 구해서 나가든가 라고 사실 그런 말들 그러니까 그 학창 뭐지 그 10대 그 시절에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입자로 살 때도 내가 그 집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월세, 내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계속 그게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역할을 전혀 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점유주택 주거 정책이 사실 생긴다고 하면 저는 그 한솔님은 크게 세 개로 임대주택 그리고 주거비 완화 그리고 내 집 마련 정책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 여기에 가장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세입자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권리를 지금 당장 보장하기 위한 굉장히 그 급진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정말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그 베를린 이런 데를 보면 세입자 협회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이 청년들의 어떤 세입자 네트워크라 치면 저희는 10년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10배 늦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렇다고 이제 더 추가로 10배를 누군가보다 더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지? 나는 나대로 이 권리가 꼭 보장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점유중립적으로 주거 정책들 기조가 좀 바뀔 수 있다면 너무 좋겠고 그 안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청년들의 권리가 그 자체로 바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 사실 하고요. 그 계약서 여러분 그 지금 이걸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분들 중에 이미 독립했다 하시면 그 계약서 한 번쯤은 써보셨을 텐데 계약서 쓸 때 등기부등본, 뭐 건축물 대장,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리고 계약서 이런 것들 정말 꼼꼼히 설명받으신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약서에서조차도 이 집에서 내가 지켜질 수 있는 권리가 뭔지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하는 게 되게 관행처럼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부터 좀 바로잡고 그러니까 집에서 충분히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히 계약을 통해서 내가 교환하는 건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주체로서는 내가 좀 중립적으로 나의 권리도 잘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상욱 대표님은 잠시 후에 또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여기 자리 채워주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나 뭐 발표 2개 들었는데 혹시 이 점은 나 한마디 하고 싶다 뭐 궁금하신 분 계실까요 혹시? 지금 저랑 아까 눈이 마주쳤었는데 지금 못 본 척 하시네요. 네, 질문이 딱히 없으시면은 저희가 예, 지금 저희 학생 기자단이랑 함께 오신 선생님께서 번쩍 손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네, 사실 그 동영상이랑 지금 행정 전문가도 그렇고 되게 다방면에서 실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열심히 잘 들었거든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세대 간의 청년만의 문제인지, 그리고 이게 소유의 문제인지, 사실 주거 환경의 문제이지 이건 소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월세를 내는 건 문제가 아니죠. 월세를 낼 비용을 벌면 되니까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를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네덜란드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17년, 2019년에 2주씩 그쪽 로테르담에서 머물렀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막 끝내고 개인 사업자를 낸 디자이너네 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UBI, 그러니까 보편적 기본소득하고 그리고 또 약간 타겟팅한 주거 지원을 두 개를 합친 답을 거기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 커플은 참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개런티된 인컴도 없었고요. 그런데 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이제 물어봤죠. 섬세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은 국가에서 70%까지 주거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사실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국가에 그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용역 행사가 있고 이벤트가 있으면서 국가 재원을 다른 데 써서 그 타겟 대상이 되는 대상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돈이 흘러나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주거에 지원하고 대신에 사회적으로 다른 부수적인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살아야 될 주인이 자존감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 가서 자꾸 얻어먹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주거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타겟 대상자한테 정확하게 주고, 이러면 보편적 그 지원하고 소득 지원하고 주거를 타겟으로 한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을까. 인간의 자존감 문제도 해결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겉도는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거를 우리가 그동안 현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어떻게 제도 설계하냐, 여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현금을 지원하면 된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그 현금이라는 거는 일자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UBI라고 해서 UBI가 이제 Universal Basic Income이죠. 그래서 보편적 기본 소득을 의미하는 건데, 네덜란드가 그거 아직 하고 있진 않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주거 네. 지원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방법이라고 주거비가 생각하는 게, 기본소득 형태로 이제 간주할 수 그렇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주거 비용의 70%를 지원하니까 생활 수준도 떨어지지 않고 동시에 시장을 흔들지 않아요. 부동산 시장을.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의견도 이제 참고해서 또 향후 논의 이어가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일단 세 번째 발표 좀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 직접 발표 주제 소개해 주시고요.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 마지막 발표를 진행할 휴먼 프로퍼티의 이상욱입니다. 아직 발표 자료로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결국에는 지금 청년 주거들의 문제는 결국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문제가들이 지금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년 주거에서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정한 가격대에 지불 가능한 가격대에 어떻게 사든 임대하든 그걸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청년들의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삶의 방식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 공간적이거나 서비스적으로 그걸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풀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그냥 간략하게 넘겨보면, 근데 저희는 지금 그냥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들을 뭐 서울이 그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에 적정한 가격대로 공급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창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운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좀 더 주거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뭐 고시원이라든가
혹은 뭐 원룸 이런 데서 시작을 하게 되죠.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현 원룸의 평균적인 가격들이 1,060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 공간의 규모가 보통 5평에서 6평 정도의 규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좀 뭐 지역별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강남 지역에서 고시원은 그러면 한 2평 정도의 고시원을 한 4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으면서 내고 살아야 되는 구성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질적인 측면에서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뭐 화장실이 그러니까 창이 아예 없는 방들도 있기도 하고 화장실을 뭐 같이 쓰는 방들도 있고 하는 다양한 형태들로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주거의 질적인 부분들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2가지 이슈 중에서 결국엔 청년들에게 있어서의 지금 자본이 부족하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캐시가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비용들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줄일 것이냐에 대한 관점들, 즉 내가 인컴을 계속해서 어떻게 빨리 늘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고민이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쓰는 비용을 어떻게 계속 줄일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맞으면서 이 2가지 시장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이 청년들이 살아가는 혹은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주거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제기나 혹은 내가 이런 거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냐에 대한 의문점들이나 혹은 내가 그렇게 경험해 봤었던 부모님과 살면서 내가 경험해 봤었던 어떤 일정 정도의 환경 이런 것들을 겪어보면서 이게 나한테 정말 맞는 것이냐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문제들이 더 크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뭐 쉐어하우스라든가 공유주택이라든가 최근에는 코리빅이라는 형태로서의 다양한 주택 형태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 형태들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2가지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한 3평 정도의 규모의 개인 공간들은 보장받지만 나머지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거실과 같은 내가 항상 그거를 매 시간 점유하고 있지 않는 다른 공간들을 일정 부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걸 통해서 단순하게 내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방으로서의 내 집이 아니라 진짜 집 같은 내 집들을 소유할 수 있는 방식들의 형태들로서 공유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게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주거 상품이 지금 운영 통용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청년주택들의 모습들을 쭉 스펙트럼들을 계속 넓혀주고 있는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수요 사이드나 이런 데서만 맞는 것들이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공간을 조금 더 잘게 나눠서 그런 것들을 조금 총합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들을 통해서 어느 일정 부분의 임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장받거나 혹은 적정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지점들이 생기는 거고 그걸 통해서 공급자나 수요자나 어느 정도는 서로의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는 방향들로서의 부동산적 특징들도 있는 것들이 지금의 공유주택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공유주택들이라는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 공유주택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정한 가격대에 또한 좀 더 가성비 높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방식들로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그것들을 어떻게 서비스로 혹은 공급 방식으로 계속해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 그런 형태들이 꼭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단 하나의 방, 집 이런 경계들을 넘어가면서 지역사회로 혹은 내 주변으로 이 나의 거주 공간들을 계속 넓혀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들도 하나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공급했었던 쉐어하우스를 강남 지역에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왜 강남 지역이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사업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토지 가격이라든가 임대 가격의 부담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그것들을 만들어낸고 한 거고 그거의 당연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들이 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중심 지역 내가 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혹은 내가 소비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된 거고, 그 공간에 어떻게 조금 더 적정한 가격으로 공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강남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에 위치한 쉐어하우스, 예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말에 12시, 1시까지 술을 친구들하고 송년회를 해도 택시 타는데 1시간 정도 기다리지 않고 15분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메니티를 가질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들을 저희가 시도를 했던 거고, 그런 방식들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공간을 개발하거나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들이 도입되어야 되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하게 필요해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도에 신축을 했었던 케이스인데, 그것들을 하면서는 조금 더 저개발 필지로 남아있는 자산들을 공유 공간으로 바꿔낸 것들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대에 사용자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그것들에서 자산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들의 개선될 수 있는 포션을 활용할 수 있어서 두 가지가 두 이해관계자가 좀 윈윈 될 수 있는 형태들을 취하게 됐었던 거고요. 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3평 정도? 3평 정도면 우리가 보통 중대형 아파트의 자녀방 크기 정도가 3평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의 개인적인 공간들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또 한 15평, 20평 정도의 뭐 주거 공간이나 주방 공간들을 사용하면서 주거의 질적 환경들을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는 형태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 그걸 통해서 시세 대비 최대 적게는 70% 혹은 최대 60% 정도의 공간으로서 사용자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또 지금 보면은 되게 이렇게 공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늘어나는 공실 공간들을 적정하게 주거 공간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노후 공실호 빌딩을 공유주택으로 바꾸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한편에서는 일부 층에서는 그런 공유주택이 들어가고, 일부 층에서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코워킹 오피스와 같은 형태들의 업무 공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고 거주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 가능한 형태들로 제공해주는 목표점들을 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질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혹은 뭐 투자를 많이 하면 어느 정도 그 질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힘들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적정한 가격대의 그 공간들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소득 대비 주거 비율들을 뭐 예를 들어 25%, 20% 그렇게 조금씩 낮춰가면서 어떻게 그 공간들을 계속 쓸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공급 구조들을 바꿀 것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급 구조를 바꿔내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공급 구조의 사이드에서 혹은 기존의 사업 구조에서 되게 상수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토지주 혹은 건물주, 자산 소유주 분들이 어떻게 이 사업 구조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서도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하나의 변수가 되어서 이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이 사업에 발생할 수 있는 이득들을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에서 저희는 자산들을 유동화시키거나 혹은 그것들을 이익 구조들을 계속해서 바꿔보는 방식들을 통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보셨던 그 신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간들을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공공기금들을 활용해서 그 공공기금들을 대출을 받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의 차이,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내가 낮출 수 있는 금융 비용들을 임대료로 그걸 치환시켜서 낮출 수 있는 구조들을 찾아가는 방식들을 쓰게 된 거고요. 두 번째 방식들은 조금 더 공격적인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업비에 태워서 자산의 소유주와 함께 투자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좀 더 사업의 어떤 수익성을 추구해야 되는 민간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요구 수익률을 낮춰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그것 통해서 주변 대비 한 60에서 70% 수준 정도의 공간을 공급하게 하는 그런 구조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들에 대한 고민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 풀어나가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아직까지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은 그런 영역들에 있는 것들이 민간 사이드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의 주거 공간의 다양성들은 사용자 중심적으로 이걸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 더 공간을 잘 쓰고 본인들의 일상생활을 준비하거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서비스적인 마인드로 혹은 니즈 베이스, 그러니까 사용자 수요 베이스로 되게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공간들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보시는 것들이 지금 전부 다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1인 주거들의 공간들의 모습들이고, 이 과정에서는 지금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사업들도 있고 뭐 스타트업과 같은 자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임차인이라는 성격들을 굉장히 유니버스한 되게 일반화시키는 방식으로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진행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혹은 특정 지역에서는 이 임차인들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들이나 주택을 운영하는 방식들도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림동 공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는 신림동에서의 저희가 바라봤었던 사회적인 상대적인 약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신림동에 거주하는 청년 여성들이 조금 더 약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뭐 여성안전 일상 공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만들게 된 거고, 단순하게 주거 공간을 그냥 주거 공간으로만 내가 그냥 살 수 있는 그냥 개인 공간과 뭐 주방, 화장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목적성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공유 공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 공유 공간들 안에서 사람들이 그냥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자신의 삶의 목적성들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방식들로 주택을 공급하는 형식들을 취하게 된 방식들로 공간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 좀 더 넓은 주방이라든가, 혹은 그 과정에서 뭐 심리 상담이나 혹은 그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 방식들로 운영이 됐고, 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공간에 맞는 혹은 그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결합시켜 나가면서 커뮤니티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일상생활에서 내 삶의 편의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들, 혹은 내 본인의 뭐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접붙이면서 이 생활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거주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함께 성장한다 라는 방식으로서의 주거 공간들을 공급할 수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주거의 형태적으로나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맥락들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실험했었던 사업 구조적으로의 특징은 이 자산을 어떻게 좀 더 유동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동화라는 것들이 되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 생소할 수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고, 단일 자산으로서 규모가 가장 큰 자산이고, 그 다음에 그 자산을 갖기 위해서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꼭 굳이 내가 혼자서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들도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삼성전자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9시에 MTS에 들어가서 8만 원을 주면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할 수 없을까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것들이 유동화의 시작인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산들을 가소유하거나 간접적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들을 우리는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하나의 지금 시대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모델을 이번 신림동 사업에서는 하나의 리츠라는 부동산 투자기구라는 형식을 빌어서 거기에 공공의 자본과 민간의 자본이 섞일 수 있는 방식들로 투자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안정적인 주거비를 마련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운영하는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의 청년주택 혹은 라이프 사이클 통틀어서 봤을 때 주택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양적인 공급에서 질적인 공급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계속해서 맞춰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질문 사항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자산에 대한 접근성들을 어떻게 개선시켜서 내 소득에 맞는 방식으로서의 그 적정한 가격대의 주택을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오래 기다리셔서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니까 방송국에서 시대를 앞서간 프로그램을 두 개를 꼽아요. 하나가 TV 동물농장입니다. 90년대 반려동물 시대를 미리 예견했다는 프로그램. 두 번째가 나 혼자 산다예요. 그때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화두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두 프로그램 모두 장수하고 있죠. 이상욱 대표님, 1인 가구 시대에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가성비를 추구하면서 높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시간 가졌고요.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 내용을 토대로 좀 간단한 자유토론을 좀 짧게 이어가고 마지막에 질문 한두 개 받고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제가 자유토론 주제가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 듣다가 몇 가지 이제 여기에 보탤 만한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쟁점은 이 자산 시장에서 소외되는 건 아닌가, 청년들이. 그렇죠? 소유가 아니라 점유로만 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너무 뒤처지는 건 아닐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게 아닌가 싶었고요. 두 번째는 1인 가구 중심의 대책만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사실은 20, 30, 뭐 넓게는 40까지도 청년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과연 그런 가족을 꾸리는 과정에서의 주거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뭐 이런 쟁점들이 좀 생각이 났는데, 이런 것들을 얹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제3의 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래 기다리신 최영준 교수님부터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글쎄요, 뭐 쉬운 그런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다양한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생활 패턴도 다양하다 보니까 주거 정책도 다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동시에 하나의 또 주거 정책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우리 민달팽이 유니언처럼 옹호자로서의 역할도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공급하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주거 정책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의 바람을 빼기 위한 조세 정책이나 복지 정책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네덜란드의 사례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대륙 유럽 같은 경우에 뭐 세입자로 살아도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물론 한편으로는 주택 시장이 안정화돼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택을 왜 이렇게 소유하고 언젠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뭐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죠. 뭐 의료비, 나중에 큰 의료비가 들지도 모르죠. 그리고 뭐 혹시라도 뭐 사업할 때 뭐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좋은 의료보험이 있다면, 그리고 교육비가 국가에서 커버가 된다면, 그리고 뭐 이 창업할 때도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뭐 다양한 국가의 어떤 펀드를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된다면, 사실은 이런 이 일상적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공공재로서 국가에 의해서 많이 제공이 되면 될수록, 그런 꼭 이 주거라고 하는 것들을 막 소유하면서 이 가격이 올라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의 정책들과 방향들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조금 더 좋은 국가에 대한, 그리고 더 많은 공공재 확충에 대한 조금 그런 지지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좀 안타까운 현상은 어떤 능력주의에 대한 과신이 특히 요즘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보듯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아니고, 때로는 능력이 있어도 상당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대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좀 함께 하는 그렇게 되면 주거 정책도 조금 더 함께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함께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영끌로 살 수 있는 분이 아까 30%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능력주의로만 정책을 하면 나머지 70%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정책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이한솔 이사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거든요. 나와주시죠. 네. 네. 저는 뭐 시장 안정화를 하고 이제 좀 특별하게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서 자가 소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중산층을 위한 정책들은 뭐 충분히 마련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 질문의 주제를 좀 받자면 핵심적인 거는 소유하지 않더라도 내 집 같아야 한다가 오히려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주거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꼭 내 집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더라도 내 집으로 여기고 사는 것들이 당연한데 한국에서 어쨌든 세입자 권리가 취약하니까 좀 내 집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게 큰 거죠. 사실 점유를 하면 다 내 집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고런 형태로 정책들이 풀어져야 되는 것이 있고 중산층 정책, 부동산 정책과 그다음에 소유하지 않더라도 내 집 같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같이 가야 돼. 이 진짜 내 집 마련의 느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사회자분이 말씀해 주신 그 2인 가구 이상은 부동산 시장은 애초에 1인 가구보다 2, 3인 가구 이상의 매물로 주로 이렇게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장 안정화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1인 가구랑은 별개로 2, 3인 가구 이상의 정책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어쨌든 같이 이번 주제로 많이 다뤄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시장에서 1인 가구 공급의 다양화를 위해서 그 어반 하이브리드 대표님처럼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사회주택에서도 많은 사업자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 덧붙이면 아까 질문이 나오셔서 사실 네덜란드에는 전체 주택 중에 사회주택 비율 제가 영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소속된 데가 사회주택이고 네덜란드는 사회주택 비율이 30%가 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네덜란드 모델을 실제로 한국의 청년분들이 많이 가져오셨죠. 그 민달팽이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들이 실제 사례를 구축하면서 현재 5,000호가 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랬을 때 저는 소득에 기반한 주거비 지원 좋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그냥 학자분들이 말하기를 임대료 통제가 되지 않는 데서 소득에 따라서 주거비 지원을 하면 임대료는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덜란드가 가능했던 거는 그것이 사회주택을 이 포션이 높고 거기서 임대료 통제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서 소득에 맞게 어쨌든 주거비 지원들을 기본소득의 형태로 제공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는 임대료 통제한다고 하면 이제 진짜 모든 그 민간 임대 시장은 다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회주택이나 이런 공공성을 가진 주택들이 민간 시장에서 많이 늘어나야 어쨌든 방금 그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복지의 좀 이상적인 틀들을 갖춰나가는 좀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서 그거까지 덧붙이겠습니다. 이사장님, 국내 사회주택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네덜란드가 30. 지금 한 5,000호 정도 되니까 한 네. 1%안 되겠죠? 네. 1% 미만일 것 같은데요. 네네네, 미만이죠. 네. 미미한 네. 상황이다. 좀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욱 대표님도 좀 의견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일단은 자산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사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게 뭐 경도의 차이인 거지 결국에는 이거는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이득에 대한 이 수익에 대한 문제들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부정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청년들이든 혹은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자산들을 적정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식이나 그 소유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들을 주지 못하면 그게 어떤 지금처럼의 자산 가격들이 폭등하는 시기나 이 폭등한 거는 다시 내려오긴 되게 쉽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런 데서 격차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고 실제로 이거는 불평등이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양극화가 만들어지는 시발점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강남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가장 큰 특성은 20, 30대 영앤리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의 공급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이미 그 상황에서도 그런 양극화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수준에서는 부동산이라는 재화나 자산이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향유할 수 있게끔
일반 시민들도 그 향유할 수 있는 구조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은 되게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내가 그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향유하는 방식이 온전하게 이 집 하나를 전체를 내가 다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버리면,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5명에서 돈을 모아서 집을 하나 살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아까 잠깐 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츠라는 방식들을 통해서 지금도 MTS 들어가셔서 리츠 검색하시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리츠들이 엄청 많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여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이득들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주거를 바라보는 부분도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관점에서의 자산으로서의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투자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점입니다. 네, 하여튼 뭐 리츠 같은 또 소유의 수단들이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걸 통해서. 자,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여기 청중분 들이시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댓글 통해서 나온 질문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여기서 이거 한마디 하고 싶다. 아까 선생님께서 뭐 네덜란드 얘기도 해주셨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저기 지금 뒤쪽에 노트북을 펴고 계셨던 여성분께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좀 전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김현정이라고 하고요. 질문이 특별하게 있다기보단 들으면서 생각했던 저의 느낀 점을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무기력함이나 우울감 등이 매우 높게 나온 통계 자료를 보고 집에서 행복감을 이루는데 과연 밖에서 저희가 청년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안정적이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집이라는 그런 울타리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기력함과 우울감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재상 증식이 아니라 계속 말해왔던 안정감, 안정인데 이런 거를 느끼고 싶은 청년들의 그런 마음을 정부가 좀 더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아마 발언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독한 말을 할게요. 기성세대들 입장에서 한번 반론을 해볼게요. 라떼는 말이야 더 힘들었어. 니네들 우리 때 말이야 애 둘 낳고 막 반지 하방에서 고생했는데 뭐가 그래 힘들다고 그래? 라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수 씨가 마지막 반론 한번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의견들이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거복지도 결국 자원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외된 세대들 특히 뭐 4050도 불만이 많죠. 노인 수당도 없고 청년 수당도 없으니까. 좀 어떻게 보시는지 청년을 대변해서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들어볼게요. 라떼는 말이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또 바로 어제 그 최저주거 기준 토론회를 다녀왔는데요. 그때도 뭐 비슷한 대화 사실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요. 그러니까 지옥고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옥고에 청년만 사는 거 분명 아닌 거 맞습니다. 하지만 청년, 뭐 1인 가구 이런 사람들이 그 주거 약자로 대두되는 이유는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그리고 처음 독립하는 사람들이 자리 잡게 되는 그곳이 한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어쩌면 계속해서 내가 큰 엄청난 이벤트를 겪지 않는 이상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평균 임금 소득으로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정말 그게 굉장히 드문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게 사실 이 시대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는 것 때문에 함께 보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힘들다, 저는 그렇게 개인끼리 경쟁시키는 그 구도가 사실 언론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다고 저도 조금 제가 생각하는데, 몹쓸 짓 하고 이게 사실 있군요. 개인 간이 그러니까 개인 간이 그렇게 이제 결투할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미 너무 불평등하거든요. 얘기하신 것처럼 그 시절보다 지금이 점점 더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이게 쭉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아, 나는 정말 발표를 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을 쭉 했는데, 이게 그 찾아보시면 부동산 실효세율이라든가,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 사회는요. 해서, 그러니까 그때보다 절대적으로 나아졌을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자리에 계셨던 청년분이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당장 안정을 원하는 것, 지금 당장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에는 아까 그 다른 이제 어떤 그 여성분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사실 주거 환경 문제도 분명 크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 주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얘기해 주셨는데 뭐 벨기에나 이런 곳들은 사실 그 주거 품질을 기준을 갖고서 어느 정도 기준 이하면은 임대업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그냥 이제 주차장에다가 저기 공간이 비었네, 도배하고 방 내놓을까 하면은 그거 임대업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부터 사실 주거 불안을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열어놓고, 그러니까 가장 최저선의 어떤 주거 환경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의 삶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고, 생각보다 그 최저선이 어떤 청년들의 삶에는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는 거, 그것들을 좀 나중에 이제 청년들의 주거 안정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같이 얘기 나눠볼 기회가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아까 한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요. 저는 사실 그 토지공 개념이라든가 주거권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한국 사회에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대신에 그게 언제일지가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문제인 거, 더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과 좀 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늦지 않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점유중립적인 주거 정책들 그 기조가 꼭 한국 사회 안에 너무 늦지 않게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정규직 노조 운동이 위축된 계기를 비정규직 확대에서 찾는 분들이 있어요. 더 열악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야, 정규직이 뭔 투정이야,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주거 문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성장 시대, 또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 해법을 찾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라서 오늘의 토론이 그런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둥지 탈출 넘버원 청년 주거 실태와 미래 방향성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가 고파서 빨리 간다고 했던 우리 학생 기자단분들이 끝까지 지켜주신 걸로 봐서는 오늘 세션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토론에 참석해주신 이상욱 대표님 비롯한 나머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신 자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안락한 머물 곳이 있다는 것, 바로 보다 안정적이고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갖출 수 있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또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이 주거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함께 짚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제16회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첫날 마무리하면서 또 역시 빠뜨릴 수 없는 순서가 있죠. 이번 세션을 한 장의 장면으로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띵킹 만나보시죠. 보여주시죠. 와, 함께 해주신 우리 패널분들도 계시고요. 자장님도 계시고요. 네, 세션 내내 정말 열심히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시고요. 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노트패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들 나누면서 또 한 장의 장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앞으로 이틀 동안 제주 포럼 또 열정적인 시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양한 세션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